산업재해 실무 관련해서 산재, 그리고 공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0분 가량 좀 들으실 수 있도록 실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예. 아, 이거 이런 좋은 날씨에 이거 공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정도라서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양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는 건데 뭐 오늘 하여튼 우리 듣는 분들 입장이 있으니까 50분에 무조건 하여튼 끝내도록 하겠고요. 크게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산업재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방과 보상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좀 강론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좀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많이 좀 듣는 질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상 처리와 산재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엔 또, 우리 그 동지들 일하시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다치긴 다쳤는데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기존에 어떤 그게 안 좋은 상태에서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산재 신청할 때 업무상 사고를 신청해야 되는지 업무상 질병을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상 관련해서, 그죠? 보상 관련해서 도대체 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평균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런 부분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저는 일단 노무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거로 좀 잘 알고, 어떻게 보면 또 직접 떨어진 상태에서 멀리서 좀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건설 동지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더 잘 아실 건데, 그래서 제가 혹시 뭐 강의한 중에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셔서, 왜냐하면 잘못된 내용이 또 전파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바로잡아 주시고, 또 중간중간이라 언제든 좋습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또 저희가 뭐 같이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같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만 하면 50분이 굉장히 지겨워요, 사실. 지겨워서 우리 동지들이 하여튼 뭐 들어보시고 중간중간에 언제든 궁금하거나 그러면 제가 강의한 중간에 끼어들어서 우리 같이 하면 어쨌든 요런 걸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좀 끼어들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간상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계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산재가 도대체 얼마큼 일어나는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1년에 한 13만 건 정도, 그죠? 이 정도 재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 사고는 한 11만 건 정도, 질병은 2만 건 정도, 이 정도 발생을 하고요. 자, 질병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게 신체 부담 작업입니다. 이게 말하는 소위 근골격계인게, 그죠? 우리 아마 건설 현장도 굉장히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특히 회전근개 파열,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쪽이 굉장히 많고요. 사망자는 보시면은 1년에 한 2,000명 정도 산재로 사망하는데, 사고는 한 800명 정도 되고 질병은 1,200명.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산재는 오히려 사고가 많은데 사망자는 질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보통 보면, 그죠?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경우가 산재로 보통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보면 여기 업종별로 보면은 재해자 건수를 여러분 보시면 조금 비슷해요. 제조업이나 건설이나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근데 사망사고로 보시면은 건설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건설 쪽이 산업재해가 굉장히
산재가 나면은 많이 다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실제 재해자 수가 건설이 많을까요? 제조업이 많을까요? 예? 건설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은? 왜 통계는 분명히 여기 이 노동부에서 잡은 통계는 제조업이 많아요, 조금 더. 근데 실제로 저도 건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제조업 쪽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산재가 나면 이게 덮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건설은 많죠? 그죠? 지금도 공상 처리 많이 합니까?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발생하는 산재의 공상 처리와 산재보험 처리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느끼시는 감은 어때요? 어느 정도입니까? 한 3대 1. 예? 3대 1, 공상 5. 그 정도입니까? 예. 그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이 통계 이건 다 어쨌든 그렇게 산재 처리한 이런 걸 잡았을 테니까 실제로 제조업보다 몇 배는 현장에서 사실은 많은 산재가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그 현장에 일을 하시다 보면 아마 항상 그죠? 언제든지 산재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시고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어쨌든 건설 그 중에서도 50억 미만. 예, 그리고 또 보면 60세 이상이 굉장히 많이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60세 이상. 예, 그리고 추락, 떨어짐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의 산업재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건설 현장에 50명 건설 현장에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산재로 왜 발생합니까, 여러분? 산재가 왜 발생하죠? 산재가 물론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로 보면 작업자의 부주의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뭐 작업자가 전혀 아무런 뭐 실수를 안 했는데 산재가 일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게는. 그러나 과연 이게 작업자의 부주의로 산재가 일어날까요?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라는 것은, 이 작업하는 현장 내에 이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죠? 잠재해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예방돼야 됩니다. 그죠? 예방돼야 되는데, 그게 예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작업자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설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실수를 하는 바람에 산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떤 그 산재 예방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예방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당연히 산재는 예방이 중요하죠. 그죠? 당연히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쨌든 사실은 요즘 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산업재해 발생될 위험을 그죠? 미리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보고 거기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어떤 급박한 위험이 처했을 때는 작업 중지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어쨌든 잠재될 위험이 산재로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산재 발생한 다음에는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하나는 책임이에요. 책임 물어야 됩니다. 왜요?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어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발 방지가 가능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 피해를 당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보상입니다. 그죠? 예, 보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산재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예, 산재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사 손해배상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여기서 산업안전에 관해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고, 그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해로운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산재가 발생해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를 안 지킨 것만으로 바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주를. 예, 세게 처벌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안전보건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법에서 다 규정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세부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뭐, 이 중에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게 한 600개 정도 되는데, 양이.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관련된 부분은 추락, 그다음 건설 작업 또는 근로업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 각각의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분들은 세부적으로 요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왜 알아야 되냐면, 무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자, 이런 조치들을,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법에서 나와 있는 조치들 안 했을 때 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요런 부분에 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불법이죠. 법 안 지켰죠. 그죠?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일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그거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회사의 과실이 크지 않느냐, 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더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산업법에서는 처벌을 하는데 사업주로 처벌하지만 행위자 처벌합니다. 행위자. 예. 어쨌든 여러분 사업주가 뭐예요? 사업주, 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주입니까? 사업주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죠? 자, 사업주라는 건 뭡니까? 사업의 모든 권리 의무가 기속되는 주체. 다시 말하면 그 사업의 주인입니다. 주인. 소유주. 자, 법인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주주들이죠. 그죠? 그래서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입니다. 대표이사 사업주 아니에요. 예.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행위자는 그런 사람이죠. 대표이사도 행위자입니다. 그죠? 대표이사 행위자고, 그 다음에 건설 현장 소장 행위자죠. 그죠? 법에 의해서, 산안법에 의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법인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아서, 그죠? 위임받아서 일을 하는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 그리고 또 안전관리자 될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행위자고, 어쨌든, 우리 법에서는 행위자도 처벌하고, 법인도 처벌합니다. 또는 개인 사업주인 경우에는 행위자도 처벌하고, 그 개인 사업주, 그죠? 개인 사업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러면, 산안법에, 의하면, 그죠? 어쨌든 건설 현장에 사고 났어요. 그게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질까, 안 질까요? 산업법에서? 안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왜입니까? 자, 우리 법이 아까 말했죠, 그죠? 행위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행위자라는 건 뭡니까? 여기 이제 판례에서 보듯이 건설 현장에게는 소장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장 소장에게. 예. 그러니까 소장이 행위자라는 거예요. 예. 그 소장을 처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행위자 처벌되니까 사업주, 법인, 벌금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이사는 뭡니까? 대표이사는 이 판례, 우리가 지금 보려듯이, 산업법에 보듯이 행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대표이사는 뭐 현장에 그거 다 위임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를 관여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모순적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표이사가 모든 걸 결정을 하죠, 사실은. 예. 현장 관리자가 건설소장이 얼마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대표이사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재 법체계상 특히 판례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사고의 행위자는 현장소장이다. 현장 책임져라. 대표이사 책임 없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문제죠. 예. 대표이사가 워낙 권한이 막강한데, 대표이사가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아무리 덜 쓰게 되겠죠, 그죠? 맡겼으니까 알아서 잘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아예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예. 우리나라에서 대표이사 경영 책임자가 얼마나 권한이 막강한데,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떻게 산재가 예방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게 중대재해처벌. 딴 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그것도 더 세게 처벌합니다. 네, 더 세게 처벌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조금 참조로 이 법에서 또 참조하실 부분은,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만일에 뭔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 산재사고가 발생했어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론 산재를 받겠지만 산재보상보다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럼 결국 민사로 돈을 받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통상적인 우리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식 따라 계산을 했는데, 이 법이 들어오면서, 그죠? 이제는 삽주가,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이 고의나 중과실 이런 거죠.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거나,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5배까지, 물론 5배까지 다 못 받겠지만, 최소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보면 1배, 1.5배, 2배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업자하고 합의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아시고 하시면은 훨씬 더 사실 많은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산안법에 관련해서 산재가 발생하면은 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고, 또 형법도 있어요. 형법도 뭐냐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상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산업재해가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원인에 발생하기도 하고 또 작업자의 과실에게 발생하게 하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동료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동료 작업자는 그럼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우리 산안법하고 산안법 중대재해법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의무 자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업무상 과실인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도 주의해서 작업자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아시고 굉장히 좀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직접 피해 유족이나 아니면 피해 우리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산재보험이죠. 그죠? 산재보험. 산재보험. 어쨌든 산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좀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산재는 그렇잖아요. 산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산재라고 인정되면은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해주니까 좀 왈가왈부할 일이 별로 좀 적어요. 적습니다. 다만 산재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 내가 가볍게 다쳤어요. 한 일주일 정도 치료했습니다. 근데 일은 한 이틀만 일 못하고 나머지 일을 했어요. 그럼 이거 산재보험 처리 가능합니까? 예. 여기 보시면, 치료비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4일 이상이에요, 4일 이상. 근데 휴업급여는 4일 이상이에요. 내가 이틀밖에 일은 쉬고 나머지 일을 했어요. 그럼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안 됩니다, 이거. 예.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될 경우에 가벼운 부상? 예. 이런 경우는 결국은 진짜 공상을 하거나, 예. 예. 아니면은 결국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근로기준법을 가야 돼요. 근로기준법에는 기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치면은 60%를 보상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업주가 뭐 나름대로 해주면 좋은데 이거까지 난 못 해주겠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지키면 처벌받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재보상은. 왜냐하면 산재에서 다 커버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나 산재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약간 일부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에 이제 민사 손배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상이죠. 공상 그죠? 네, 공상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공상 처리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산재가 발생하면은, 사업주는 노동자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죠? 신고를 한 달 내로, 예, 한 달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모든 걸 다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3일 이상의 일을 못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이 다쳐서 노동자가 3일 이상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산업재해조사표 요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1,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일종의 안 하는 게 뭐죠? 산재은폐죠, 그죠? 산재은폐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죠? 그러면 저 옛날과 달리 근데 옛날에는 건설 같은 경우에 그 산업재해가 빈발하면은 입찰에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죠? 근데 2019년 이후에 산업안전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뭐 강급공사 입찰 자격 심사에서 일반 산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시공능력 평가할 때도 사망사고는 물론 문제가 되는데 사망사고 이외의 산재 사고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건설 쪽에서 굳이 산재를 처리를 안 할 이유가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왜 안 합니까? 예? 뭐요? 수주에 문제 때문에 수주 문제 없잖아요, 이제는. 근데 소장 이가 고가에 반영돼요. 인사고가 반영됩니까? 예. 그것보다 이제 어쨌든 큰 불이익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를 신고를 하잖아, 그죠? 그럼 노동청에서 조사로 나올 수 있어요, 경우 따라, 그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고를 사실은 산업부 위반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없으면 사고가 잘 안 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산업법 위반되면 어쨌든 뭐 가벼운 거라도 노동청에서 조사해서 또 어떤 처벌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꺼려 할 수는 있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수주 받는 데에서는 사실상 이제는 뭐 사망사고 오는데 넘길 수 없잖아. 사망사고 무조건 다 하는 거고, 그죠? 크게 제가 볼 때 그런 점에서 불이익은 이전에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상 처리하고 산재보험 처리하는 부분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게 좋을까요?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그때가 달라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공상 처리의 문제점은 공상 처리는 일단 합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합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좀 불안하잖아요. 이게 산재는 내가 지금 해가지고 나중에 더 악화되거나 장애가 되거나 또는 뭐 내가 치료 후에 다시 또 재발하거나 다
다 보상이 됩니다. 그죠? 다 보상이 돼요. 근데 공상처리는 뭡니까? 합의하기 나름이고 합의를 잘해야 되지만 합의를 어쨌든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좀 가벼운 거 정도는 공상처리가 돼요, 사실은. 아주 가벼운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고 혹 장애도 남겠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공상처리보다 산재처리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개인적인 걸 떠나서, 저는 공상처리보다 산재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산재가. 예. 자꾸 은폐되게 되면 결국 그런 산재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산업재해가 났을 때는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하는 쪽으로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법에서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산재 처리 때문에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네, 그래서 산재 처리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여기서 불이익은 뭐 해고라든지, 그죠? 그 밖에 어쨌든 다른 인사 불이익이라는 그런 거 말합니다. 그죠? 그런 불이익은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원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처리 절차를 뭐 아시겠지만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쳤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먼저 가셔야 되고, 그죠? 예, 병원 가셔가지고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병원에서 그 다음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죠? 예, 보통 요즘 병원에서 직접 해줘요, 그죠? 자기들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뭐 기본적인 내용을 쓰시면은, 병원에서 그 의사 송이를 붙여가지고, 신청을 보통 해줍니다.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산재 사업주 도장을 찍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 없죠, 그죠? 지금 사업주가 뭐 싫든 좋든 그냥 노동자가 산재처리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죠?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에 공단에서 사업주 의견을 물어봐요. 이거 산재 맞습니까?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랬을 때, 의견이 이제 일치하면 괜찮은데, 혹시나 사업주가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만일에 이제 나중에 딴소리를 하게 되면 그걸 내용을 받아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산재가 인정이 굉장히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예, 그런 점이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사고인 경우에는 금방 됩니다. 사고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 통계에 보면은 한 15일 만에 산재가 결정됩니다. 산재 맞습니다. 예. 치료 잘 받으시고 일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 신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가 오는데, 이게 근데, 사고가 아니고 일종의 질병으로 판단이 되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평균 한 3, 4개월 이상 걸립니다. 예. 그리고 절차도 복잡해져서, 내부적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산재를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산재가 인정이 된다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인정이 안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을 이건 중요하게 알아야 될까. 첫째, 가능하면 다치면 바로 병원 가기 좋아요. 다치고 하루 이틀 뒤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애매해져요. 이게 진짜 그때 다쳐서 간 건지, 아니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집에서 내가 무슨 다른 그죠? 개인적인 이유로 다친 건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치면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다치시면 그냥 혼자
알고 계시지 말고 주위에 말을 해야 됩니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 내가 아까 작업하다가, 그죠? 여기서, 넘어졌는데 허리가 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주위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나 그분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일하다 다쳐가지고 일하다가 아무도 안 다치면은 이게 정말 다쳤다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나중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요하고요. 그 병원 가셔도 가능하면 그 내용을 말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진료일지 남거든, 그런 게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다쳤습니다라고 말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진단서를 병원에서 이제 할 때, 이게 코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의사가 예를 들어, 실제로 저희가 상담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망치질 하다가 회전근개가 파열됐어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사고로 보는지 아니면 질병을 보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병원에서 질병으로 의사가 소견을 냈어요. 근데 내가 산재 실증을 의무사 사고로 신청했어.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이건 그 의사들은 안 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작업하다가 뚝 끊어진 회전과 파열되었을 때 이게 이미 누구적되어 오던 게 끊어진 건지 아니면 진짜 그날따라 굉장히 무리가 되는 작업을 했든지 이거 의사들은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의사가 이거는 사고라고 해가지고 하면 다행인데 근데 이거를 의사는 질병으로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우리 이제 리프트 설치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일하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산재될 줄 알고 산재했어요. 사고로요. 근데 공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경우에 공단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이건 사고는 안 됩니다. 질병을 하십시오. 질병을 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이분이 아마 되게 재촉을 했나 봐요. 공단에다가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단에서 되게 불성실하게 그냥 불성이 돼버렸어요. 산재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시 신청하면 돼요. 의무사 질병으로. 근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나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 하나 얼마 전에 또 제가 우리 형들 목공 우리 작업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게 문제됩니다. 사고 났는데 회사 측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거 사고 내용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되면 산업법 위반 문제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동의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이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산재 처리에는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다치면 산재가 보상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될 수 있어요. 회사 상대로, 그죠? 또는 합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회사 측에서 만일에 나중에 가지고 바로 산재 신고 이렇게 했는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해버리면 굉장히 입증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뒤에 난주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재 후에 민사소송은 결국 누가 과실이 많은가 문제거든요. 이 사고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회사 측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또는 작업자 본인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 산재 신청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줬을 때 회사에서 만일 그걸 인정하면 다행인데 나중에 말을 바꿔서 이거 봐라, 산재 신청할 때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래 사고 난 거 아이가 이래버리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런 부분을, 이거 신청서 작성하실 때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하는 게 좋아요. 회사 사정 봐주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신청할 때 의사가 또 뭔가 작성하는데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이게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의사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일하면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체크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거는 일 못하니까 쉬면서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고 체크했다고 그러면은
취업금 못 받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래서 혹시나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시고 그냥 당연히 뭐 내가 다쳐서 일 못한다 생각하시고, 쉬었다가 의사가 저렇게 신청하면 나중에 이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좀 아까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 지금 산재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질병으로, 질병 산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출퇴근. 예, 그죠? 출퇴근제가 지금은 인정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회사 승용차, 개인 승용차로, 개인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사고 났다. 그거는 교통사고이기도 하지만 산재사고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리한 쪽으로, 그죠? 예,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호 보상받을지, 산재보험 보상할지, 그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냥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는 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질병은 굉장히 어려워요. 질병 어려워서 질병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무상 질병이라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 경우입니다. 어쨌든 일 자체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 형틀 목공의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 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은 작업에 이렇게 보시겠지만 일단 작업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작업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그죠? 둘째는 원래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이건 좀 부담되는 작업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는 이런 경우도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부담 작업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래 조금 그 퇴행성이 있었는데 더 악화되었다. 이런 경우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하다 아까 같이 갑자기 조금 힘든 급격한 힘을 주는 경우에, 그죠? 예. 그런 경우에 발생한 게 이런 경우를 다 우리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업무상 질병, 특히 이제 근골격계의 이제 어깨, 그죠? 허리, 무릎, 그죠? 팔꿈치. 자, 이런 쪽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렵죠, 판단이, 그죠? 이게 내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나이 들면 약간 퇴행성이 오잖아, 그죠? 어느 것인지 판단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산재 신청할 때, 그죠? 예. 그러나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런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특별한 이상이 다른 개인적인 그런 게 없는 이상은 요것만 지금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특히 여기 보시면은, 그죠? 뭐 어깨 같은 경우를 주로 제가 상담하면 어깨에 보면 형태를 먹고 있습니다. 목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 팔꿈치도 있어요, 그죠? 예, 다 있습니다. 허리, 무릎, 다 있어서. 자, 예를 들어, 어깨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내가 형태를 목공으로 일을 했다. 그런데 회전근개가 파열됐다. 예? 예. 이건 꼭 작업 중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 집에서 가볍게 하다가 움직이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내가 작업을 떠난 지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신청을 하면은 이것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팔꿈치는 1년만 해도 되고, 그죠? 손목은 2년 이상. 이렇게 이제, 그 기간에 따라, 요런 직종에서 요렇게 하면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은, 업무 상황에서 있겠다고 판단해가지고, 승인도 좀 쉽게 주고요. 기간도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조사 안 합니다. 현장 조사. 보통, 이런 요건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죠. 내가 회전근개 파열인데 10년 안 돼요. 8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럼 추정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는 신청을 하면은, 공단에 조사가 나오겠죠. 그죠? 과연
이 업무가 진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서 판단합니다. 근데 요 요건이 충족되면 그 조사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저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나 이제 요런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요 요건이 되는지를 보시고 이 요건이 된다 그러면 가능하면 신청하십시오. 거의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부분 참조로 알아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할 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거를 업무상 사고 신청할 건지, 업무상 질병 신청할 건지. 예. 그래서, 다쳤으면은 그냥 뭐, 당연히 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살짝 다쳤어요. 다쳤는데 그게 주로 근골격 쪽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우에서는 사고성 재해를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공단에 산재가 안 될 경우에도 소송 가면은 소송에서는 어쨌든 일하다가 다치면은 산재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기재하시면서 그때 이제 어디로 갈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산재 관련해서 건설 쪽에 소음성 난청으로 실제로 현장에 작업이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일단 85데시벨 해가지고 3년 이상 해가지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면은 그 대부분 소음 신청하면은 요즘 굉장히 인정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시고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저 기준을 안 맞춰야 됩니다. 이 법에서는 85회가 3년 이상인데 최근에 판례가 조금 더 넓게 인정하는 바람에 요즘 근로복지공단에서 굳이 85 아니더라도 80 이상만 된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그 3년 이상 되면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좀 상당히 시끄러운 데서 근무를 하시면서 귀에 좀 문제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소음성 난청으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자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몰랐어요. 일하고 있을 때는 지금 작업을 떠났어요. 근데 한 3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그걸 알게 됐어요. 아, 그 소음성 인정된다는데 이제 그 얘기 이제 들은 겁니다. 그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게 뭐냐면 산재 신청은 원래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안 돼요. 바로 처음부터 장애가 진단이 나옵니다. 장애 보상받습니다. 장애는 5년이에요. 근데 5년 그럼 시점은 언제부터 기준 5년이냐? 작업장을 떠난 데부터인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내가 그동안 잘 몰라가지고 본인이 난치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만 이게 난청이구나. 그때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만일에 이걸 알아가 병원에 가셔서 내가 진단받았더라도 그때부터 5년이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이거는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조금 산재보험 급여 내용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평균임금 관련해서 원래는 3개월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일당을 있는데 일당이 50%밖에 회급이 안 나오더라. 이게 왜 이러냐? 예. 근데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설 현장은 한 달 내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일당 가지고 책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한 달에 한 22일 정도 일한다고 보고 한 달 월급을 책정합니다. 예. 그거에 70%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당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50% 받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계산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현장에 계신 분 중에 한 달에 원래 보통 26일 일하죠, 원래는. 그죠? 맞습니까? 26일 일하는 경우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넘으면 당연히 원래의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한 달이 안 된 경우에, 한 달이 안 된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산재 이후의 손해배상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산재 이후의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 나눕니다. 하나는 적극적 손해라 그래가지고 치료비. 두 번째, 소극적 손해. 일 못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자료. 이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산재에서 뭐 해줍니까? 산재에서 다 해주는데 안 해준 게 있죠. 그죠? 위자료 안 해줘요. 그죠? 위자료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위자료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산재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자, 원래 손해배상은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에 산재 받은 걸 빼고 합니다. 근데 위자료는 받은 게 없으니까 뺄 게 없죠. 그죠? 위자료는 무조건 남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손해 이 부분은 산재하고 이게 민사 계산 방법은 방식이 달라서, 여기 기준이 없나? 없네요. 네, 그 내용이 없네. 네. 방식이 좀 달라서, 산재는 나이 묻지 않아요. 과실 묻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40대에 내가 다쳐서, 예를 들어, 허리를 좀 다쳐서 허리에 장이 남았습니다. 그죠? 40대에 다친 거나, 70에 다친 사람이나 노동자나 보상금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민사는 안 그래요. 민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향후에 일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자, 40살 같은 경우에 향후에 25년 더 일할 수 있어요. 65세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상이 커집니다. 산재로 충분히 하지 않아요. 훨씬 보상이 커집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면. 경우에 따라 산재 보상금의 2~3배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70세인 경우 어때요? 70세인 경우에 민사로 하면 보상 못 받습니다. 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 안 해줍니다. 장애 나도. 근데 산재에는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산재 보상이 끝입니다, 사실은. 민사로 갔을 때는. 지금 말하는 이제 위자료 빼고 일실 손해, 소극적 손해는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계산한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서, 되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2022년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산재 계산할 때 본인 과실 먼저 빼고 산재보험 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산재보험 먼저 빼고 과실 상계합니다.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자, 치료비를 먼저 볼게요. 예를 들어. 자, 내가 굉장히 과실이 많아요. 50% 과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죠? 50%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방식으로 하면,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비급여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요구해야 되는데, 본인 과실 50% 먼저 빼다 보니까, 그거 빼고 나면은 산재에서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청구할 게 없어요. 그죠? 휴업급여도 마찬가지예요. 휴업급여가 7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실이 30%만 넘어버리면 더 청구할 게 없어집니다. 옛날 방식으로 하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대부분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보험급여 먼저 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휴업급여 30%도 일단 70% 먼저 받고 빼고 30% 가지고 내 과실 50%를 빼니까 나머지 15%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청구할 게 남는 겁니다, 지금은. 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빨리 강의를 진행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받고, 강의 요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